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복잡한 질문이 있습니다. 군인은 어떤 총을 들어야 할까요? 현대 역사 대부분에서 그 답은 여러분 나라 군대가 몇십 년 전에 결정한 총이고 그냥 그걸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리엔필드를 60년 넘게 사용했고 소련은 AK-47과 그 변형을 수천만 정이나 만들었으며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꽤 오래전 일이죠. 미군 보병들은 같은 기본 무기인 M16과 그 이후에 나온 더 짧고 가벼운 사촌인 M4 카빈의 여러 버전을 사용해왔습니다. 그건 M4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M4를 표준 보병 소총에서 교체하는 것이 군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업은 수백만 자루의 총뿐 아니라 모든 탄약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공급망과 생산 라인, 수십억 달러 계약,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군인 재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비 부품, 탄창, 액세서리, 조중형, 기본적으로 그 무기에 들어가거나 부착되는 모든 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큰 전쟁에 나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며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M4는 잘 작동하고 가볍고 충분히 정확하며 군인들은 그걸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충분했지만 미 육군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사 월 육군은 약 6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어떤 일을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소총과 새로운 자동 소총, 새로운 탄약 구경, 그리고 새로운 조중형을 모두 한 번에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쟁자들을 빠르게 제치고 요구사항을 다듬으며 이전의 모든 소총 현대화 시도를 좌절시켰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문제는 미군 병사들이 적과 마주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식 방탄복을 착용한 적들이었고 이는 M4의 표준 탄약인 5.56mm 나토 탄환 이 먼 거리에서 관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방호력이었습니다. 육군은 오버매치, 즉 더 강하게 타격하고 더 멀리 사격하며 이전 세대의 보병 무기로는 뚫을 수 없었던 방탄복까지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차세대 분대 무기 프로그램, 다행히도 줄여서 NGSW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소총이 바로 식사월에서 제작한 XM7입니다. M249 분대 자동화기를 대체하는 자동 소총은 XM250입니다. 6.8×51mm의 새로운 탄약은 하이브리드 설계로 강철 바닥과 황동 몸체를 사용해 기존 소총 탄환보다 더 높은 압력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장착된 것은 XM157로 볼텍스에서 만든 스마트 조중형입니다. 이 조중형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 대기 센서, 그리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사이트에 통합했습니다. 마치 헤일로에서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냉전 이후 미국 보병 무기에서 가장 야심찬 변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무겁고 비싸며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육군 대위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에 따르면 전투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군이 소총을 재창조한 이유와 다음 세대 미군 병사가 적보다 앞서도록 설계된 시스템 제작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딸도 조금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건 못 읽어요. 그래도 제가 읽고 딸과 아들은 그림을 보며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좀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런 책 중 하나를 꼭 잡아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순수한 알코올이에요.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해요. 완전히 빠져들게 되죠. 지금은 완전히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정말 좋아요. 꼭 사보세요. 기본적으로 문명과 그 작동 방식, 문화, 시스템, 발명품 등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루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읽게 돼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 소총을 바꾸는 거죠? 좋아요. 군대가 왜 M4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M4가 어떤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은 향후 60년간 보병 전투를 바꾼 논란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구경 탄환인 5.56×45mm 나토를 사용하는 M16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 나토가 표준화했던 훨씬 더 무거운 7.62×51mm 탄환을 사용하는 M14에서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5.56 탄약은 더 가벼워서 군인들이 더 많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반동도 더 약하기 때문에 자동 사격 시 무기를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병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는 3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더 작은 탄환도 여전히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M16은 베트남에서 처음 등장할 때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주로 탄약 문제, 총열 오염, 그리고 부실한 청소 도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는 미국의 표준 제식 소총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도입된 M4 카빈은 기본적으로 같은 설계의 더 짧고 더 가볍고 더 기동성이 뛰어난 버전이었습니다. 구경도 동일했죠. 같은 작동 방식, 같은 물류 체계, 모두 괜찮았고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했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작 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 병사들이 넓은 계곡과 산악 지형에서 전투하며 교전 거리가 500, 600, 심지어 800m까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리에서는 55.56mm 탄환, 이 속도와 에너지를 매우 빠르게 잃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적을 볼 수 있고 적을 맞출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탄환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었던 교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7.62mm 기관총과 지정사수 소총은 충분한 사거리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병사들이 들고 다니던 표준 M4 소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은 M4와 5.56mm 탄환, 이 자신들에게는 충분히 잘 작동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압력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정말로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충분히 크고 일관적이어서 군은 점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죠. 바로 방탄복입니다. 현대 세라믹 플레이트는 소총탄을 막도록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이 플레이트들은 AK의 7.62x39mm 와 종종 5.56mm 나토 탄환도 막을 수 있도록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들은 완벽하지 않고 무거우며 모든 부위를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개선되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미군 보병이 표준 소총으로 관통하기 어려운 방호구를 입은 적과 마주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오버매치라는 개념이 논의에 등장합니다. 오버매치는 간단히 말해서 상대보다 결정적인 우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그들을 먼저 공격할 수 있고 그들이 당신의 방어구를 무력화하기 전에 그들의 방어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4와 5.56mm 탄은 장점이 있지만 대등한 적을 상대로 오버매치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방탄복과 관련하여 이 무기들은 가벼운 탄약과 제어된 사격에는 적합했지만 먼 거리에서 방탄판을 관통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내부 논의와 의회 압박 끝에 육군은 M4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왜 아직까지 M4를 교체하지 못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죠. 실패한 소총 프로그램들의 목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1960년대 초에 시작된 특수목적 개인 화기, 즉 SPIW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개념은 매우 야심찼습니다. 작은 강철 다트인 미니어처 플래시헤트를 높은 속도로 발사하고 유탄 발사 기능도 결합한 소총이었습니다. 솔직히 꽤 멋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쏟았지만 결국 이 모든 프로젝트는 70년대 중반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플래시헤트는 정확하지 않고 무기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전체 개념이 문제를 찾으려는 해결책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첨단 전투 소총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제조업체들이 M16AI보다 뛰어난 실험적 설계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콜트, 스테어, AAI, 그리고 해클러, 엔코흐 모두 탄피 없는 탄약부터 한 번 방가쇠를 당길 때 두 발을 발사하는 듀플렉스 탄환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시제품을 제출했습니다. 수년간의 테스트 끝에 군의 결론은 글쎄요였습니다. 경쟁자들이 교체 비용을 정당화할 개선점을 못 보여 프로그램이 취소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OICW, 즉 목적형 개인 전투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항상 네 단어였지만 이번엔 훨씬 더 야심찼어요. 이것은 소총과 스마트 유탄 발사기를 결합한 무기로 엄폐물 뒤에 숨은 적들 바로 위에서 특정 거리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공중 폭발 탄약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영리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기가 18파운드나 나갔고 전자장치가 매우 약했으며 전체 시스템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점입니다. OICW는 결국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었고 유탄 발사기 부품은 이전의 XM25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한 병사가 총열 안에서 탄환이 폭발해 부상을 입은 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같은 시기 육군은 해클러 앤코후의 XM8 모듈식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총은 M4보다 가볍고 신뢰성, 적응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XM8은 실제로 테스트에서 꽤 잘 작동했고 한동안은 채택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조달 관련 정치 문제와 XM8, 이 정말로 M4보다 그렇게 더 나은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정 과정이 조작됐다고 느낀 경쟁업체들의 불만에 얽혀버렸습니다. 의회 개입으로 육군이 한 발 물러서며 XM8은 다른 실패작들과 함께 쌓였습니다. NGSW 이전에 가장 최근 실패는 2010-2013년 개인 카빈 경쟁이었습니다. 8개의 서로 다른 제조업체가 자신들이 만든 최고의 M4 대체품을 제출했습니다. 3년에 걸친 테스트 끝에 육군은 경쟁 제품이 M4A1보다 개선된 점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M4는 계속 사용됩니다. 이 총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이제 패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기가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부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것이 실패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M4와 M16 계열이 미국 군대의 군수와 훈련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대체 무기든 훨씬 더 뛰어나야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압도적으로 더 좋아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더 뛰어나야 했죠. 공급망 재구축, 병사 재훈련, 수십억 달러 투입에는 정당성이 필요했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그럴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NGSW는 기존과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탄약을 사용하는 약간 개선된 소총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군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구경, 새로운 조준형, 새로운 능력까지 모두 말이죠.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이점을 얻을 만큼 충분히 큰 도약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쟁이요? 2017년에 육군은 공식적으로 NGSW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했죠. 단순히 새로운 소총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참가 업체들은 M4를 대체할 소총 부문과 M249분대 자동화기를 대체할 자동 소총 부문 모두의 출품작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두 무기 모두 같은 6.8mm 탄환을 사용해야 했고 이 탄환도 참가 업체가 직접 설계해야 했습니다. 두 무기 모두 새로운 사격 통제 조준형과 통합되고 소음기 장착 후 발사가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동소총은 부착물을 포함해 무게가 12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했고 6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야 했으며 1200m까지 제압 사격 능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두 무기 모두 배기가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대신 소음기를 통해 배출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여갑과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 주요 팀이 유력 경쟁자가 됐습니다. 시그사원은 MCX 스피어 소총과 벨트 급탄식 경기관총을 제출했으며 두 무기 모두 277 퓨리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이름 참 멋지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베레타, 트루 벨로시티와 협력하여 RM277을 선보였는데 이는 불법 방식이었습니다. 폴리머 탄피 탄약과 텍스트론 시스템은 정말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는데 탄두가 추진제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 텔레스코프 6.8mm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더 짧은 탄환을 가능하게 했고 각 접근법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싸게 하이브리드 황동과 강철 탄피는 매우 높은 약실 압력을 견딜 수 있었고 동일한 총열 길이에서 더 높은 속도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트루 벨러시티의 폴리머 탄피는 황동보다 훨씬 가벼워 병사들이 더 많은 탄약을 휴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무게로 텍스트론의 설계는 무게 절감과 더 컴팩트한 무기를 약속했으며 광학 장치 구성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육군은 NGSWFC, 즉 사격 통제 장치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원했고 그 요구사항은 마치 공상과학소설의 소원 목록처럼 보였습니다. 가변 배율 광학 장치에 통합된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 대기 센서, 가시광선 및 적외선 조준 레이저,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산된 조준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이건 헤일로와 비슷합니다. 2022년 1월 볼텍스 옵틱스가 XM157 사격 통제 계약을 따냈고 3달 뒤 시그사워가 무기와 탄약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육군은 약 11만 1000정의 소총 1만 3000정의 자동 소총, 그리고 12만 5천 개의 광학 장비를 수주할 계획이며 이 계약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병, 기병, 정찰병, 전투 공병 등 적과 접촉 임무를 맡은 병사들에게 장비 지급이 충분합니다.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미군은 마침내 M4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그가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그럼 이제 시그 자워가 실제로 만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XM7 소총은 시그 MCX 스피어를 기반으로 하며 군이 관심 갖기 전부터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무기입니다. 이 소총은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입니다. 즉, M사처럼 추진 가스를 볼트 캐리어로 직접 보내는 대신 XM7은 그 가스를 이용해 작은 피스톤을 밀어내고 그 피스톤이 작동을 이끕니다. 실질적인 차이점은 이 소총은 내부의 탄소 찌꺼기가 덜 쌓이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기는 선택 사격이 가능해서 반자동과 완전자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발들이 탈착식 탄창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로우면서도 꽤 무거운 부분입니다. XM7은 빈 상태에서 약 8.4파운드 정도 나가고 XM157 광학 조중이, 소음기, 그리고 장전된 탄창까지 추가하면 대략 11에서 12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비슷하게 장비를 갖춘 AM사-A1은 약 8에서 9파운드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순찰하면서 무기를 들고 다닐 때는 이 차이가 꽤 큽니다. 한편 XM250 소총은 벨트 급탄식 경기관총으로 M249 분대 지원화기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분리형 링크 벨트로 탄을 공급받고 지속 사격 시 냉각을 위해 오픈 볼트 방식을 사용하며 반동 완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그는 이 무기에 양손잡이 조작계, 폴딩 스톡, 빠른 총열 교환 시스템을 적용해 설계했습니다. 전체 무게는 기본 상태에서 약 13파운드이고 소음기를 장착하면 약 14.5파운드 정도로 실제로 교체 대상인 M249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는 AR 계열 소총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조작부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조작 방식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M사에서 XM7로의 전환은 병사들이 무기 운용법을 완전히 새로 배울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된 부분입니다. 육군은 병사들의 전투 방식은 크게 바꾸지 않고 능력만 혁신적으로 높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학적 도전은 이 무기에 장전되는 탄약에 있습니다. 탄환, 좋아요. 그럼 이제 탄환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공학적으로 정말로 꽤 영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6.8x51mm 공용 탄약. 상업적으로는 277 퓨리라고도 불리는데 처음 보면 꽤나 평범해 보입니다. 이 탄환은 림이 없고 병목 형태의 소총 탄약으로 전체 크기 면에서 5.56 나토와 7.62 네이토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 탄약을 집어들어서 자세히 보면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탄피의 바닥 부분이 황동이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피의 몸통은 여전히 황동으로 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은 작은 알루미늄 잠금 와셔로 결합되어 모든 것이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가 존재하는 데에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압력 때문입니다. 기존의 황동 탄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약실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표준 5.56 나토는 약 62,000pc에서 작동합니다. 6.8x51mm 탄환은 최대 8만 pc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군용 소총 탄환보다 약 30% 높습니다. 추가 압력은 곧 속도가 되고 속도는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는 방탄복을 입어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6.8바이 51mm 탄환은 140그레인 탄두를 XM7의 총열에서 초당 약 2950피트의 속도로 발사하며 약 2700피트파운드의 총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인 5.56mm M8O-A1 탄환은 약 1300피트파운드 정도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6.8mm 탄환은 대략 2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m에서 5.56mm 탄환은 힘이 약해지지만 6.8mm 탄환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세라믹 방탄판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대가도 따릅니다. 에너지가 크면 반동도 커집니다. 간단한 물리 법칙이죠. XM7은 M사보다 반동이 더 강합니다. SIG가 반동 완화 기능을 적용하긴 했지만 신속 사격 시 병사들은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겁니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탄환이 무거워지고 무거운 탄환은 같은 무게에서 탄약수가 줄어듭니다. 표준 탄창에는 M사의 30발 대신 20발만 들어갑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XM250의 600발 분량 장비 무게는 약 20.8파운드로 5.56mm 링크탄 800발의 약 22파운드와 비슷합니다. 탄약수는 줄었지만 무게는 비슷하죠. 그다지 뛰어난 점은 아닙니다. 이 절충이 합리적인지 진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보병 교리는 화력의 양, 즉 적을 제압하고
기동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은 탄환을 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비평가들은 탄창당 탄환 수가 줄어들면 전투 능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옹호자들은 실제로 장갑을 뚫는 한 발이 세 발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발이 세라믹 플레이트에 튕겨나가는 것보다 말이죠. 산업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대규모로 하이브리드 황동과 강철 탄환을 생산하려면 수십 년 동안 기존 황동 탄피만 생산해온 탄약 공장의 설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육군은 미주리 레이크시티 공장에서 윈체스터와 6.8mm 탄약을 생산하고 SIG는 아칸소주에서 자체 생산 라인을 운영합니다. 사실상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구경을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물류 작업입니다. 하지만 탄약과 무기만으로는 시스템의 세 번째 요소인 조준경, 즉 모든 소총수를 정밀 사수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스마트 조준경과 결합될 때만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M157 사격통제 조준경은 솔직히 말해서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가장 야심차고 제 생각에는 가장 멋진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1배에서 8배까지 조절 가능한 가변 배율 조준형입니다. 즉, 병사들은 근거리 전투에서는 1배로 낮출 수 있고 장거리 교전에서는 8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꽤 일반적이지만 XM157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내장된 모든 다른 기능들입니다. 1000m 넘는 거리까지 정확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약 0.7마일인가요? 내장 탄도 컴퓨터, 온도와 기압을 측정하는 대기 센서, 디지털 나침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조준 레이저, 그리고 계산된 조준 해법을 사수의 시야에 직접 투영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걸 헤일로에서 나왔다고 말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군인이 목표물을 식별하고 버튼을 눌러 거리 측정기를 활성화하면 조준형이 목표물에 레이저를 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컴퓨터는 그 거리 데이터를 받아서 탄약 종류와 대기 조건을 고려한 뒤 총알이 표적에 정확히 어디에 명중할지 계산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준점으로 군인에게 목표에 맞추고 반가쇠를 당기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전투기나 탱크의 조준 시스템과 비슷하게 들린다면 실제로 개념이 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이전에는 승무원이 운용하는 무기나 차량에만 제공되던 사격 통제 지원을 개별 소총수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드닷 조중이로는 600m 거리에 사람 크기 표적 명중이 어려웠던 병사도 이론적으로 사격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XM157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 시스템에는 XM157 광학 장비가 다른 장비나 지휘 체계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선 연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분대장은 표적을 지정하고 거리와 방위 정보를 분대 내 모든 소총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네트워크의 치명성이 실제 전투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겁니다. XM157은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비로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XM157은 여러 조준형을 대체해 군수 지원을 상당히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곧 보시겠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이 장비가 실제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론이 현실과 만나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테스트 단계가 뭐랄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군은 신속 배치를 위해 중간 단계 획득 경로로 NGSW를 추진했습니다. 전통적 10년 조달 주기 대신 MTA 프로그램은 테스트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XM7, XM250 그리고 관련 탄약 모두 2024년 봄에 긴급 물자 배포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군이 제한적으로 현장 배치를 허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인 테스트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속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속도가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격 시험 중에 군인들은 6.8mm 탄환, 이 5.56mm 탄환을 완전히 막았을 철판과 장벽을 뚫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탄약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참여한 군인들은 기자들에게 이 무기가 정확하고 제어가 쉬워 주저없이 XM7을 들고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시험 보고서는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펜타곤의 작전 시험 및 평가국장은 육군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직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기관은 2024년 말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6.8mm 탄환, 이 M85A1에 비해 살상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보고서는 XM7, 이 XM157 조중형과 함께 사용할 때 치명적인 고장 없이 72시간의 전시 임무를 견뎌낼 확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은 XM157의 사용 편의성을 평균 2에서 불합격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시험 기관은 두 무기 모두의 소음기를 재설계하여 열과 화상 위험을 줄이고 보고서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유해 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총에서 방귀 같은 가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며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음기가 달린 소총을 발사하면 연소된 추진제에서 발생한 가스가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소음기는 그 가스를 가두고 식히고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음과 섬광은 줄지만 가스가 더 많이 사수 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6.8mm 탄환에 더 높은 압력이 더해지면 지속적으로 사격할 때 특히 참호나 차량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군인들이 눈 자극이나 호흡기 문제를 겪는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신뢰성 문제는 조중형 5의 다른 부분에도 해당됩니다. DOTNE 보고서에서는 두 무기 자체의 신뢰성 향상도 권고했으며 이는 아직 군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에 말이죠. 이것이 신속한 획득의 대가입니다. 무기는 빨리 받지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부대 훈련 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병대위가 XM7 이 무겁고 인체공학, 탄창 용량,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투 부적합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그 사원은 강하게 반박하며 그 대위의 견해가 전체 합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장교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강한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사무국은 새 무기 체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해결되며 근본 성능은 초기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육군이 제도 관성과 이미 투입된 비용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을 급히 실전에 투입한다고 우려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죠. 이 무기들은 실제로 누가 봤나요? 좋아요. 이제 NGS 터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점은 무게나 신뢰성 같은 논쟁 속에서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 미군 대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접 전투 부대만이 XM7과 XM25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병, 기병, 정찰병, 보병과 함께 작전하는 전투공병, 근접 전투 부대에 배치된 의무병, 그리고 전방 관측병이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수의 병력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군대의 지원부대, 군수인력, 본부 요원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M4와 M16을 휴대할 것입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 모두 마찬가지지만 해병대는 NGS 드러브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전술적 영향이 커서 면밀히 주시 중입니다. 더 높은 탄환 에너지와 XM157의 사격 통제 보조 기능이 결합되면 M4의 실질적인 한계인 300, 400m에 비해 유효 교전 거리가 500m 심지어 600m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는 교전 양상을 바꾸게 되고 적 지휘관들이 미군 보병이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전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바뀌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휘관들은 XM7의 장점이 단점을 넘는 시점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근접 도시 전투 등에서는 여전히 M4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활지에서 사거리와 관통력이 중요할 때 XM7이 더 합리적입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의 소총만 쓰는 시대는 끝났을 수 있습니다. 나토, 문제도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군은 수십 년 동안 5.56mm와 7.62mm 탄환을 표준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러한 표준화는 실제로 많은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영국 군인은 미국 군인에게 탄약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작전 중 분대가 6.8mm 탄약이 부족하면 가까운 동맹군 부대에서 보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미국이 나토와 함께 공통 탄환을 개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토 합의를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수년 또는 수십 년 지연됐을 것이라 반박합니다. 유럽인들 역시 차세대 소형 화기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8x51mm 탄환을 채택할지 아니면 각자 다른 길을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날 NGSW는 60년 넘게 미국 보병 소형 화기에서 가장 큰 개편입니다. 새 소총과 자동 소총, 방탄복 관통용 신형 탄환, 전 병사를 정밀 사수로 만드는 사격 통제 조준형이 도입됩니다. 육군은 결정을 내려 승자를 선정하고 새 무기를 병사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이 현명했는지는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6.8mm 탄환은 본래 목적을 잘 수행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본 병사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문제, 조중형 사용의 불편함, 연기 문제,
더 무거워진 무기와 더 적어진 탄창 용량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문제들이 위기로 번지기 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NGSW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대부분 보병 전투가 근거리에서 이루어져 5.56mm 탄환이 충분하고 무게 증가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상대와의 장갑 격파 상황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전쟁이 아니라 육군이 준비하고 싶어하는 전쟁을 반영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지자들은 육군이 이미 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대는 더 나은 방탄복을 배치하며 전투 데이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NGSW는 아무도 직접 겪고 싶지 않은 미래에 대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무기들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대에 먼저 지급될 예정입니다. 배치는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육군은 문제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NGSW가 성공하면 서방 동맹 전체의 보병 무기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는 베트남 전쟁 초기부터 M사를 대체하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프로그램 목록에 또 하나의 매우 비싼 항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